뭐 이렇게 맛있게 드십니까? 아니요. 목이 막히기 때문에. 저한테 비스킷 같은 거 주시잖아요. 그건 저는 테러예요, 테러. 목이 막혀가지고. 예. 그 민법에 보면은 그 이미시온이라고 있어요. 이미시온. 그 안온방이라는 게 물권법에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할 때는 뭐 같은 걸 못 먹는 이유가 강의할 때 먹으면은 정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뭘 안 먹어야지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고 선생님 머리가 맑지 않으면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내가 만약에 컨디션이 나쁘면 나 하나 망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됐을 때는요. 내가 컨디션이 나쁘거나 내가 예리하게 문제를 갖다 분석하지 못하면은 그 피해는 학생들한테 가거든요. 1년에 제 강의를 듣는 분이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 자기 인생이 걸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이 먹는 것도 쉬는 시간에 그냥 물 정도 음료수 있죠. 음료수. 물 같은 거 먹고 뭐 씹어 먹는 건 절대 안 먹습니다. 예.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나 너무 좋아하거든. 네, 강의 중에는 절대 먹질 않아요. 예. 너무 맛있어 보이는 것들 앞에서 자꾸 먹고 그러니까 내가 신경이 쓰이다. 예. 먹고 싶어 죽겠네. 진짜. 예. 근데 우리 중개사 공부를 하면요, 이 살이 많이 쪄요. 왜냐하면 자꾸만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단 걸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개사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몸무게를 재면은 5kg, 6kg 늘어 1년 사이에 못 늘어요. 그러면 시험 끝나자마자 합격자 발표가 한 달 남거든요. 한 달 동안 빨리 빼야 돼. 빨리 빼지 않으면 이게 사실인 관습이 돼버려 그냥. 예. 앞으로 여러분 배울 거면 사실인 관습 배울 거예요. 굳어진다고 그냥 그대로. 예. 그래서 한 달 내에 빨리 빼셔야 되는데 공부할 때는 좀 늘어나는 걸 갖다가 뭐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사실 자꾸 먹게 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 예. 이 뇌가 쓰는 에너지가 엄청나요. 단 걸 계속 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앉아 있거든. 예전에는 아침에 그냥 에어로빅도 좀 하고 운동을 하는데 중개사 공부 시작하는 운동할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두 시간 정도라도 가볍게 왜냐하면 너무 앉아 있다 보니까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주말에 뭐 자전거를 한번 타신다든가 해서 가볍게 한두 시간 정도는 몸을 좀 풀어주셔야 돼. 그게 사실상 장기적으로 공부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무줄 바지를 입는 게 좋은 게 아닌 게 고무줄 바지를 입으면은요, 제 뱃살 늘어나는 것을 갖다 잘 몰라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1년 내내 고무줄 바지 입다가 시험 끝나고 이제 합격자 명이 오겠다고 이제 옷을 딱 꺼내는데 이게 안 채워지는 거야. 옷이. 대부분 많이 그러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차피 뭐 공부 시작했으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그 공인중개 자격증은요. 성인이 한 1년 정도 공부해서 딸 수 있는 자격증 중에는 최고예요. 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는 정도의 차이고 본인이 노력한 만큼 반드시 성과를 주는 게 요 공인중개 자격증이기 때문에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중개 자격증 공부하고 싶은데도 학원에 못 오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안 돼서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죠. 인강으로 공부에 붙는 분은요. 진짜 고생하신 거예요. 엄청납니다. 저도 예전에 인강을 한번 들어봤어요. 저는 예전 포토샵 있죠. 그 강의를 제가 동영상으로 들어봤어요. 인강으로. 왜냐하면 우리 공법책 같은데 그림을 그려 넣어야 되는데 건축법에 방법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포토샵을 하는 그 아가씨한테 기술자 아가씨한테 내가 공법을 가르치는 방법.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포토샵을 배워서 내가 그리는 방법이 있어 둘 중에. 근데 이 공법을 배울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포토샵을 배웠습니다. 근데 포토샵 학원에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지금 이제 집에 늦게 가요. 밤에 가가지고 이제 포토샵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신청해서 듣는데 한 50분짜리 강의인데 한 20분 정도 지나면은 제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컴퓨터 모니터에 이마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예. 정신 이러면 안 돼.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또 보다 보면 또 이거 카톡이 와.
카톡 답장 좀 하다 보면 확 지나가 또 앞으로 이렇게 오고 막 그러거든요. 50분짜리 하나를 갖다 한 2박 3일 걸려. 한 2박 3일 걸려. 하나 보는데. 그런데 지금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중간에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학원에 꼭 가서 선생 얼굴 보고 같이 호흡하면서 모르는 것도 질문 다 공부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학원에 못 오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한 날 제가 이제 학원 오늘 때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가 박종철 선생님이시죠? 그래요.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있대. 예. 1년에 그런 분 한두 분 만나요, 제가요. 한두 분 만나는데 학원 앞에 딱 세워주시면서 자기도 진짜 학원에서 너무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분들 얼마나 행복한지. 예. 자기는 동영상으로 보는데 그래서 그러시냐고. 예. 열심히 하시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학원 나온다는 건 선택받은 겁니다. 이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이제 부동산 공법 이제 거기 146페이지를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부동산 공법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은요. 보통 우리 어떻게 정의를 하냐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란 부동산에 대하여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을 말합니다.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조정을 가하는 법을 우리가 통칭해서 다 부동산 공법이라 그래요. 그럼 이 부동산 공법에 해당되는 법의 가지수가요. 3년 전에 통계를 내봤어. 3년 전에 118개나 돼요. 전체 법수가 118개 법률. 3년 전의 통계 118개 법률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118개 중에서 6개 법률을 갖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를 한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할 때는 부동산 공법에 해당되는 118개 법률 중에서 그래도 최소한 6개는 알아야겠다는 거죠. 그럼 이 6개를 공부해서 이제 중개사 시험에 붙은 거야. 공법에 118개 6개. 근데 중개사 시험 합격하게 되면요. 주변의 일가 친척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된 줄 알아. 예. 근데 우리는 서로 알아. 객관식 찍어가서 60분 넘겼다는 서로 알거든. 그래서 어려운 건 서로 안 물어봐요. 서로 가슴 아프기 때문에 대답 못하고. 그래서 근데 우리 일가 친척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완전히 부동산의 전문가인 줄 알고 사돈의 팔촌까지 상담 전화를 합니다. 전화 오면은 뭐 아는 게 대답을 하지. 그래서 대답을 좀 안 하고 그러면은 야 이거 상담료를 안 내서 대답 안 해주는가 보다. 아니면은 본인의 노하우를 갖다 말해주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예,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말 못하고 있는 건데. 118개 중에서 요거 6개 법률만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부동산 공법이죠. 이 부동산 공법은요. 이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뜻도 있고 공법이란 또 뭔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에 대한 뜻은 민법에 나와요. 민법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러죠. 그러면 토지와 그 정착물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요. 건축물만 필요해요. 부동산 공법에서는 다른 정착물은 필요가 없고 건축물만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우리는 부동산 그러면 공법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착물 중에서는 건축물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공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공법. 자, 우리 이제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 이 법을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삼수변에 갈거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제 그 삼수변이라 그래서 이게 물수자의 뜻이에요. 물수자. 갈거자라고 해서 영어로는 고예요. 고. 그래서 동양 법철학에서는 법이라는 것은요. 물이 흘러가듯이 순리를 정한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물이 흘러가는 그 순리를 정한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 동양의 법사상이죠. 법. 그럼 이 법은요. 이 법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민법에서는 이제 법을 분류할 때 실체법과 뭐 절차법 이렇게 막 분류하죠. 일반법과 특별법 분류하잖아요. 법의 분류 방식은 수십 가지가 있어요. 특별법, 일반법, 그다음에 뭐 절차법, 실체법 있는데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요. 법을 분류하는 방식 딱 하나만 알면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공법 아니면 사법이에요. 공법 아니면 사법이다 이거죠. 공법 아니면 사법이다 이거죠.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이만큼의 법이다 그러면 이만큼은 공법이고 이만큼은 사법이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종류는 몇 가지로 분류하는 인간의 종류. 인간. 남자, 여자, 아줌마. 보통 세 개로. 인간의 종류는 세 개. 남자, 여자, 아줌마. 예. 그래서 제3의 성이라 그래. 남성, 여성, 아줌마까지. 예. 그래서 법은 두 개,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공법은 이제 한자로 이렇게 써요. 공공의 법입니다. 공공의 법 이렇게 쓰죠. 사법은 사사로운 법이죠. 사사로울 사자를 써서 이게 사법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을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 사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방송에 공부하는 민법 같은 게 대표적인 사법이고요. 또 상법 같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법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의 분야에 속하는 법들이 뭐 민법이나 상법 같은 거죠. 민법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렸다. 빌린 사람을 우리는 채무자라고 그러고요.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그러고 이 관계를 채권 채무 관계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국민과 또 다른 국민 사이에 이건 다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자, 사법은요. 평등한 관계입니다. 수평 관계예요. 평등한 관계를 규율 하는 건데 민법 자, 채권 채무 관계 평등하거든요. 이거 일반 국민들 사이에 평등 관계를 규율합니다. 상법 국민들 중에서 특히 상인과 또 다른 상인 간의 거래 관계나 아니면 상인과 상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 간의 거래 관계 다 결국에는 국민들끼리의 거래 관계죠. 그래서 역시 평등한 국민들끼리의 평등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게 사법이에요. 그런데 이 공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공법은요. 국가하고 국민 사이에 불평등 관계를 이제 규율하는 겁니다. 국가는 우월한 지위에 있어요. 항상 공법에서는요. 그래서 우리 공법의 대표적인 법이요. 헌법 같은 겁니다. 헌법이나 뭐 형법이나 아니면 우리한테 중요한 뭐 행정법 같은 거예요. 이런 건데 등등. 헌법은 원래는 이제 우리 법대생들한테만 알려진 법이고 일반인들은 헌법이 아주 낯선 법이거든요. 일반인들한테 전문적인 법이라 가지고. 근데 작년부터 말이죠. 동네 꼬마들도 헌법을 알아. 동네 꼬마.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탄핵 심판까지 알아. 동네 꼬마들이 세상에. 탄핵 심판은 우리 법대생들이나 공부하는 건데 세상에 이렇게 일반화돼 버렸어요. 이제는요. 예, 전문 지식이 아주 일반화돼 버렸습니다. 이 헌법에 보면은요. 국가가 국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나와요. 국가가 국민들한테 국방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얘기가 나와요. 국가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민들한테. 반대로 국민들은요. 국가한테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 주세요.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해 주세요.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고 보장해 주세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이 나와요. 그래서 국가와 국민 사이에 법률 관계가 나오죠. 이걸 공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공법은 항상 국가와 국민 사이. 민법은 국민과 국민 사이. 사법은 국민과 국민 사이예요. 형법. 국민들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형벌을 부과합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률 관계. 또한 형법도 공법의 한
일종이 되는 거고요. 이제 행정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행정법. 우리한테 이제 이게 중요하죠. 행정법. 근데 행정법이라는 법전은 없어요. 우리가 민법전이 있습니다. 민법전, 상법전, 헌법전, 형법전이 있는데 행정법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행정과 관련되는 법을 편의상 부르는 게 행정법이에요. 그냥 편의상. 그럼 이 행정법 할 때 우리 행정이 무슨 뜻이냐는 거지. 행정이요. 행정이 국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정이라는 것은요. 국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는 행위. 하는 행위를 우리는 다 행정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다 행정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국가의 정책 목표가요.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것을 교육행정이라고 해요.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교육행정이라고 그러고요. 교육행정과 관련되는 법이 굉장히 많아. 그런 법들은 통칭해서 교육행정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육행정과 관련된 법 중에 대표적인 법이 교육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교육법이 있어. 대표적인 법이야. 교육법 이렇게 있고요. 국가의 정책 목표가 군대를 유지하는 겁니다. 군대. 이걸 군사행정이라고 그래요. 군사행정 그러는데 군사행정과 관련되는 법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이것을 군사행정법이라고 그러고요. 예를 들면 향토예비군법, 병역법 이런 것들입니다. 병역법 같은 것이 군사행정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이 국가의 목표야. 정책 목표야. 이것을 조세행정이라고 그래요. 조세행정 그래요. 조세행정. 그러면 조세행정과 관련되는 법도 무척 많아. 이것을 조세행정법이라고 그러고요. 대표적인 법이 뭐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이런 거거든요. 뭐 국세기본법 이런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 국가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 조정을 가할 때 우리는 이것을 부동산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부동산 행정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행정과 관련되는 것 우리는 부동산 행정법이라 그러고요. 여기 118개나 되는 거예요. 부동산 행정법이. 근데 부동산 행정법의 대표가 지금 우리 첫 페이지에 나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국토계획법이에요. 그럼 이제 부동산 행정과 관련된 법, 우리 부동산 행정법이라 그러는데, 우리 부동산 행정법이 아니라도 여기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을 보면은 여기서 부동산 공법 내용이나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나와. 헌법에. 재산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관련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헌법에 부동산 규정이 나온다고요. 부동산 요 관련 규정이 나오고요. 그러면 형법에는 안 나오는 거야. 형법에도요. 부동산 관련된 규정들이 나와요. 경계침범죄라든가 등등 나와요. 역시 부동산 관련 규정이 나온다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행정법에다가요. 다른 법률에 의한 부동산 관련 규정이 나오는데 부동산 요 관련한 그 규정이 있는데 요 부동산 관련 규정이 나오는 법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헌법이나 형법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공법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행정법도 공법에 들어가고 나머지 법도 공법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걸 다 합쳐서 부를 수 있는 용어가 뭐가 되겠는가 이거지. 합쳐서 부를 수 있는 용어는 부동산 공법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거죠. 부동산 행정과 관련된 법에다가 다른 형법이나 헌법이나 이런 법들에 있는 부동산 규정을 다 합치려고 보니까 헌법이나 형법도 공법에 속하니까 전체가 다 결국에는 부동산 공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동산 공법에 해당되는 가지수 118개의 법률, 그렇죠? 전체가 다 공법 내용인 부동산 내용이 118개예요. 예. 이 중 딱 6개의 법률만 이제 우리 시험 범위를 하고 있는데 이 6개의 법률이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로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와요. 이용에 관한 이렇게 법률이 나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가 흔히 부동산 공법에 이것을 기본법이라는 말을 써요. 기본법. 부동산 공법의 기본법. 그 이유는 118개 법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뺀 나머지 117개 법률은요. 이 법을 공부를 해야지만 읽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다 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지 않고는요. 다른 법을 공부할 수가 없다고요. 이걸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기본법이다. 근데 이 법은 제목이 좀 길어요. 밑자가 들어가 중간에. 그래서 제목이 너무 길어서 이거는 2번 읽으면 숨이 차요. 예. 이 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이거든요. 이거는 2번 읽으면 숨이 차는데 2003년도에 우리 만들어진 법들 또는 개정된 법들은요. 중간에 밑자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만들어지거나 또는 법 이름을 바꾼 것들은 다 밑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당시 법제처하고 국토부 담당자가 누군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난 궁금해가지고 이거 예전에 도시계획법이었거든. 몇 글자야? 도시계획법 5글자. 수 많잖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예전에 우리 토지수용법이라는 법이 있었거든요. 토지수용법 5글자잖아요. 이걸 2003년도에 이름을 바꿨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예전에 도시재개발법이라고 있었거든요. 5글자잖아요. 바꿨어. 2003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다음에 이제 산림법이라는 법이 있었거든. 바꿨어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요. 멀쩡하게 부르기 좋은 법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법이요. 민법, 헌법, 형법 이런 거 2글자짜리들. 예. 다 밑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한날 제가 이제 저기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법제처하고 국토부하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전화한다고 전화하면은요. 국토부 전화 안 받아요.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학원에 물어보는 거는. 그래서 제 현재 대외적인 소속은요.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의 부동산학과에 제가 외래 교수로 있어요. 3학점짜리 2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사이버대 입학하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추천장을 받으면 4년간 등록금 50% 감면입니다. 교수 추천장 받으면요. 작년부터 생긴 제도라서 작년에 제가 6명 제 추천장에서 6명 입학했는데 50% 4년간 등록금 50% 굉장히 액수가 커요. 예. 교수 추천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시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 중에 필요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여러분을 믿고 써드릴게요. 예. 단 또 교수 추천 입학한 학생이 학점이 잘 나와. 다른 교수님들이 좀 찜찜해 하셔요. 박종철 교수 추천으로 온 학생인데 그러면 분명히 박종철 교수님께서 이 학생의 학점이 좀 안 좋으면 뭔가 항의를 하지 않겠는가 싶은 거니까 좀 찜찜해 하시더라고요. 학점이 좀 잘 나와 전반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국토부나 이런 데는 그냥 세종사이버대 부동산 학부에 박종철 교수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화를 받아요. 왜? 잘못하면 이거 민원직이 될 수 있거든요. 학생들 가게 되는 대학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몇 조에 보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몇 조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오는 몇 조가
우선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것을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분도 이제 숨을 쉬고 다시 국토 얘기 한 두세 번 얘기하고 나면 둘 다 숨이 차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03년도에 다 법을 만들어 놓고도 국토부가 10년간 고집을 부린 겁니다. 그래도 자기네들은 쓰겠대. 본인들이 불편하니까 10년 만인 2012년도에 10년 지났어요. 약어라는 제도를 도입하겠대. 본래 명칭은 이건데 이제 약어라 해서 국토계획법으로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어라는 말이 왜 필요해? 그냥 그 법 이름 국토계획법 될 걸 가지고. 그래서 이게 본래 명칭이고 약어가 국토계획법이다. 그래서 하나의 법을 두 개 명칭으로 불러요. 지금요. 예. 쓸데없는 짓이지. 예. 하기 힘들다. 앞으로 저는 이제 국토계획법이라 부르겠죠. 예. 부동산의 기본법, 부동산 기본법이고요. 요거는 시험에요. 12문제 시험 나옵니다. 이게 12문제 시험 나와요. 12문제. 12문제가 시험에 나오니까 40문제 중에서 12문제 물론 가장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내년 봄까지는 국토계획법을 전체 공부 분량의 절반 정도를 할애하셔야 돼요. 절반. 왜? 이게요. 기본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법에 또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들이 다 국토계획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법 하나를 가지고 공부 시간의 절반을 투자하는 것이 안 맞을 것처럼 보이지만 공부해보면 아셔요. 이게 내년 봄까지는 절반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잘 공부해 놓으면 나머지 5개 법률들은요.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결국 나머지 5개 법률에 국토계획법 얘기가 다시 반복돼 나와요. 다시. 예. 그래서 이걸 앞으로 내년 봄까지는요. 수업 시간의 절반은 이 국토계획법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들 국토계획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본 얘기들도 있어요. 건폐율, 뭐 용적률 들어봤거든요. 이런 것들. 뭐 방화지구 뭐 이런 것들, 미관지구 들어본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주된 것이 나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도시개발법. 이거는 6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도시개발 사업할 때 쓰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을 쓰는 건데 도시개발법으로 했던 사업 중에는 물론 실패했지만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었거든요. 실패했지 용산. 그때 적용한 법이 도시개발법인 거예요. 그 용산 원래 역세권 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으로요. 규모가 작은 사업이었어요. 용산역 주변에 빈 땅이 있어요. 철도 부지 빈 땅이 있어가지고 요 빈 땅에다 건물 한 2개 정도 지으려고 했던 게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었는데 갑자기 그 오세훈 시장이 전 시장이 규모를 크게 만든 거예요. 옆에 서부 이천동을 포함시켜가지고 규모를 엄청 키웠어요. 그래서 이른바 일명 한강 르네상스 사업 해가지고 그래서 그 계획이 얼마나 큰 계획이냐 그러면 용산 일대에다가 초고층 빌딩 60개 이상을 짓고요. 예. 그 다음에 용산역에 앞에다가 선착장을 만들어 거기서 배를 타고 중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만 성공하면은 호주의 시드니를 능가하는 서울이 수변 도시가 이게 되는 건데 수용 보상금이 60조 원이 넘어 들어가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예. 그때 쓴 법이 바로 요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때는 도시개발법 예상 문제는요. 용산에서 사업하다가 문제 생긴 조문들이 다 시험 문제인 거예요. 예. 예. 근데 올해 시험 문제를 보면요. 올해 제가 예상 문제 만든 것들 틀린 지문까지 나왔어. 틀린 지문까지. 그래서 학원에서 그걸 다 정리를 합니다. 체크를 해요. 올해 기출 문제와 제가 가르친 예상 문제 등등 체크해서 대조를 해가지고 이게 일치를 하지 않으면 저는 바로 은퇴야. 강제 은퇴입니다. 근데 제가 강의하는 이유가 이게 적중했기 때문에 20년째 적중이야. 예. 아니다. 첫 해 빼놓고 첫 해는 적중은 했지만 학생 떨어진 거죠. 그렇죠? 적중하고 합격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조문 한 개만 외우라면 한 개가 시험 나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시험은
전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가장 많이 한 지자체가 용인시라고요. 용인시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문제가 됐던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역시 용인시와 관련해서 또 시험 나오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 쓰는 법 6문제. 세 번째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이렇게 있어요. 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밑자 들어갔잖아요. 공식 약어 도시 정비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쟤네들 미안한 게 10년 만에 도시 정비법. 그래서 법 하나마다 명칭이 2개씩이나 있네. 그냥 우리는 더 줄여서 우리 앞으로 그냥 정비법이라 부를 거예요. 뉴스에 우리 재건축 재개발 막 뉴스 나오잖아요. 이 법이 재건축 재개발할 때 쓰는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 내년 2월 9일부터 새로운 법이 적용이 돼. 그래서 지금 있는 법이요 전면 다 폐지가 되고 법 1조부터 끝에 주문이 다 바뀌어요. 내년 2월 9일부터. 그러니까 우리 기초서는 이미 2월 9일 날 시행될 걸 가지고 책을 써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세상에 조문이 다 바뀌다 보니까 올해 합격하신 분들은 현재 법으로 공부해서 시험 붙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현장 일할 거 하잖아요. 법 새로 공부해야 돼요, 분들. 예. 그러지 않으면 사고 냅니다. 다 바뀌었거든. 예. 그래서 요거 시험에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 6문제가 시험 나오고 재개발, 재건축할 때 쓰는 법이고요. 그러면 텔레비에서요, 뉴스에서 재개발, 재건축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겠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또 개정되거든. 그 내용이 더 열받는 게 오늘 학원에서 강의하고 온 내용이야. 그러면 이걸 다시 고쳐야 되거든. 다시. 예? 학생들이 이제 겨우 머리에 안착을 시켜놨는데 다시 뜯어내야 돼 이거. 예. 기껏 이 산에 올라왔는데 이 산이 아니래. 옆에 산이래. 예. 다시 올라가야 돼. 예. 6문제 나옵니다. 정비법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정비법 공부할 때는 제가 재건축 투자했던 거, 제가 재개발했던 것 이런 것들이 있지.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사생활이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예. 내가 재개발 투자한 거, 재건축 투자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노출이 많이 되는 거 사생활이. 그래서 예전에는요, 제가 등산을 갔었어요. 저는 이제 등산을 최근 10년간 딱 2개 산만 갔었다가 관악산하고 저기 무슨 산이다, 이게 아차산인가? 예. 2개 산만 갔다가 산 꼭대기 가면은 왜 저기 왜 막걸리 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막걸리하고 이렇게 먹으려는데 이 전을 굉장히 크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커요. 그랬더니 박종선 선생님한테는 많이 동영상 공부하시는 거예요. 전을 크게 주는 거예요. 전을 크게. 예. 그러면 도처에 다 이게 보는 눈이 있잖아요. 도처에. 그럼 이 전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겠네. 도처에 보는 눈이 많으니까 전을 2배로 준 거예요. 큰 경우 이렇게 막걸리 전을 시켰는데. 야, 이거 불안하구나 싶은 거예요. 한나는 제가 몇 년 전에 설악산을 갔는데 설악산 앞에 화장실 사람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줄 섰더니 앞에 한 분이 자기 앞에서 볼일 보시래요. 그래서 괜찮아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줄 서시는 게 자세가 안 나오신다고. 네. 이 세상에 화장실 앞에서도 만나고 이거 더한 것도 있어요. 일본에 제가 이제 온천에 갔거든요. 일본 온천에. 일본의 온천에 가서 이제 물에 싹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누가 저 박 교수님 그러는 거예요. 딱 돌아봤더니 한 10대 명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가르쳤던 분들이 그때 이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10몇 년간 그 모임이 지속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개를 한 거야. 일본 온천 개를 했는데 한국 오신 거예요. 저는 다 내 제자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온천에서도 만난다니까 이거. 예. 그래서 야, 이 세상이 이제 1년에 한 10,000명, 15,000, 2만 정도 제 수업 듣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 들었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재작년인가 3년 됐구나. 지하철 이렇게 탔는데
탔는데 앞에 머리가 하얀 한 70대 하신 할아버지, 거기가 진짜 백발인 분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저한테요. 선생님 앉으시라고. 저쪽에서 이 사람 쳐다봐요. 남들이 보면은 젊은 놈이 어른 자리 뺏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아니, 젊은 녀석이 서 있고 머리가 하얀 어른 할아버지가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제3자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앉으시라고. 근데 선생님께서 앉아 가셔야 되는데. 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항상 조심을 합니다. 제가 알아보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정비법 같은 거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도처에 제가 이제 조합원도 좀 재건축 조합원, 뭐 재개발처 뭐 다 해봤잖아요. 조합에 간 거야. 조합에 내가 지분을 사서. 그러니까 재개발할 때는 재개발 물건 있잖아요. 낡은 건물을 사서 이제 계약서하고 인감증명, 인감도장을 들고 조합원 명의 변경 신청을 해야 되거든. 내가 이제 조합원 지 승계했으니까. 조합 사람들이 딱 가거든요. 가면은 조합의 그 이사, 임원들하고 조합 직원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저 혹시 박종철 선생님 아니세요? 예, 그런데요. 너무 좋아서 막 어떤 박수를 쳐. 자, 우리 박종철 교수님이 우리 조합원 됐다는 거야. 예, 박수를 치고. 우리는 일하기 진짜 편해졌대. 물어볼 사람도 생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사님이 막 뛰어가. 조합장실로 뛰어가가지고. 자, 우리 박종철 교수님께서 우리 조합원 되셨어요 하고 조합장 나와 인사합니다. 그 제가 이제 이거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앉으시래. 커피를 준 다음에 차트를 이렇게 쫙 내려요. 차트 있죠. 차트 쫙 내려요. 왜? 브리핑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사업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조합장이면은 제가 조합원 되면은 1번 너무 좋다. 2번 찜찜하지만 좋은 척한다. 어느 쪽에? 2번. 왜냐하면 항상 조합장은 임기가 3년이란 말이에요. 3년마다 조합장 선거를 새로 하는데 임원들 절반 이상이 저희 제자고, 예. 그 다음에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면은 누가 더 호소력 있게 얘기를 하겠어요? 조합장 선거할 때.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핑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년도에 조합장 재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10몇 년을 갖다가 이렇게 왔는데 내년 한 번만 더 조합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내미 안에 무사히 입주할 수가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요. 그래서 내가 안심하세요. 저는 절대 조합장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은 표정이 너무 밝아져. 아주 해맑게 밝아져. 진짜 해맑아지는 거예요. 표정이. 안심하시라고. 예, 난 좀 할 생각이 없다. 난 너무 바빠서 안 할 테니까 안심하시라고. 그러니까 뭐 혹시나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자기가 다 하겠다면서 자기 직통 전화번호를 이렇게 알려줘. 예. 휴대폰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조합원들이 전화하는 거. 전화 아예 두고 다녀. 그거는 직통 전화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혹시나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하시라고. 그래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제가 그 재건축 재개발 투자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잖아요. 지분 하나를 지분 2개로 쪼개는 것까지 이런 거 다 가르쳐 드립니다. 이런 거. 단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가슴에 와 다 이제 가슴에 와 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에는 부동산 뉴스를 들어도 저게 왜 중요한지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알아요. 뉴스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중개사 공부 한 2-3달 하고 나면은 가족들하고 뉴스를 보다가요. 자기가 이제 뉴스를 해설해주고 있다는 해설. 무슨 뜻이라고 해설해줘요. 그러면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뉴스 볼 때 제가 해설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집에서 부동산의 붙자도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입이 아파서. 예. 그래서 우리 일가 친척이 부동산에 대해 틀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절대 정정해 드리진 않아요. 예. 정정하기 위해서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 저는 말 일절 안 합니다. 일절. 학원에서만 마이크를 갖다 대야 입이 움직여. 절대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예. 일단 이제 4번째로 공부할 법이요. 건축법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법. 우리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이 건축법이거든요.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 수십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건축법이에요. 이 건축법은 시험에 7문제가 나와요.
이거 문제가 건축법에 나옵니다. 이거 문제. 그래서 매년 중개사 시험 문제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렵게 내가지고 합격자 수를 줄여야 되는데 너무 늘어난다는 거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요 난리를 쳐요. 합격자 수 줄이라고. 지네들이 시험 볼 때는 합격자 수 늘려야 된다고 놓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합격자 수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줄여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 합격자 수 늘리면은 공인중개사의 자질이 떨어진대. 그러면 지네들은 더 쉬울 때 붙었거든. 어떤 때는 협회에서 시험에 영어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영어를 국제화 시대에서 토익으로 하던가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거기다 반론을 제가 보냈습니다. 의견서 보냈습니다. 협회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제 이름 써서 협회에다가 앞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영어를 추가한다 그러면은 기존 공인중개사들도 영어만 다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씩 공인중개사가 재교육을 받거든요. 보수교육 받는데 그때 영어 시험을 봐서 기존 성적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자격증을 갖다가 취소하던가 아니면 보류하던가 해야 된다. 그랬더니 말이 뚝 들어갔어요. 뚝 들어갔어. 아무 말도 못해 지금 뚝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기네들은 쉽게 붙었거든. 그러면 매년 시험을 더 어렵게 내는데도 합격자 수는 안 줄어드는 이유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와요. 학생들이 그 이상으로. 그래서 이제는요 합격자 수를 줄이는 방법은 학생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건축법에서의 문제를 한 3문제 정도는 어렵게 내요. 원래 우리 공법은 공인중개사가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내게 돼 있는데 건축법에는 중개사 업무와 관련 없는 건축사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건축사나 건축기사 시험에 나오는 문제. 이런 걸 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틀리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찍어서 맞춰요. 그런 것도 또. 일단 내 문제를 먼저 쉬운 거 공부하고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5월 달 이후에 공략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건축법. 이 건축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모든 건축물에. 몇 개의 건물만 빼놓고.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아야지만 타당한 건물 몇 개 빼놓고는 다 적용돼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 상식적으로요. 고속도로 한 가운데다 건물 지으면 돼요? 안 되겠죠. 근데 고속도로 한 가운데에 지어야지만 재기능하는 건물이 딱 하나가 있어. 우리 그 통행료 받는 데 있죠. 그게 법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라 그래. 그거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왜? 그래야지만 고속도로 한 가운데 지을 수 있어요. 적용 못 짓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왜 통행료 낼 때 보면 아줌마 혼자 앉아가지고 돈 받는 데 있잖아요. 이게 통행료 징수시설이에요. 예전에는 다 아가씨들이 앉아 있었거든. 바꿔서 아줌마로. 왜냐면 이쁜 아가씨들을 뽑아놓으니까요. 고속도로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아저씨들이 1,000원만 내면 되는데 10만 수표 내고 거실러 주는 사이에 막 작업 들어가는 거 아저씨들이. 뒤에 막 밀려 있는데. 그래서 거기가 한국도로공사 관리인데 도로공사에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만한 아줌마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사람은 취업이 안 돼. 거기가 이쁜 사람은. 왜? 이쁘면 이게 통행이 지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쁜 사람이 취업 못하는 곳이 2군데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실장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이쁘면 취업 못 돼요.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학원에 보면 미스 코리아 같은 아주머니가 오신 거예요. 예전에 미인도 나갔었다는 거예요. 이분 시험 붙었잖아요. 이제 실장 뽑는다 그래서 실장 면접 보러 가죠. 그러면 사장님이 턱이 빠져요. 입 벌리다가 턱이 빠지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 사장님이 그러면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라 그러는 거. 어떤 때는 지금부터 출근하라 그래요. 지금부터. 그러면 꼭 이제 사모님께서 새로 실장 왔다 그러니까 실장 얼굴 한번 보려고 와요. 왔다가 실장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저 실장 안내 보내면 자기가 집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사장 고민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와이프를 내보낼 것일까? 진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어가지고 항상 자기가 출근하고 난 그 다음 날에요.
사모님이 자기 얼굴 보고 난 다음에는 꼭 전화가 온대. 거기 부동산에서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나오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화를 한 4번, 5번인가 받으셨나 봐요. 그리고는 아예 개업을 하시더라고. 도저히 실장은 안 되는. 실장하면 첫날 당일 채용에 다음날 퇴사. 당일 채용 다음 퇴사 한 4-5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개업을 하시더라고. 어쩔 수 없이. 예. 근데 뭐 우리 학원 전통적으로 뭐 퇴사하실 분이 별로 안 계셔요. 우리 학원에.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잘 몰라. 예. 통행료 징수시설 다 근무할 수 있어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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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통행료 징수시설 암기시켰거든요. 올해도 강의에서 올해 그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 통행료 징수시설이. 그럼 틀렸겠어요? 안 틀렸지.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요. 저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메일 막 보내가지고 여성을 비하하는 강의를 즉각 중단한다. 예.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그 메일 보낸 걸 후회하고 있어. 왜? 올해 건축부 문제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건축부 적용하지 않는 게 나왔거든요. 평생 안 까먹어. 예? 왜? 본인이 혹시나 이거 일할 수 있는 사람 아닐까 고민하다가 도둑의 재발 저린다고 저한테 항의 메일을 보냈는데 그 문제가 시험 나왔으니까 까먹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나 수업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강의라 생각하셔야 돼. 절대로 이걸 갖다가 본인과 뭐 결합시키거나 절대 안 돼.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모든 거는 다 강의의 일부다 생각하셔야지 오해 없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분들은 좀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제 수업 시간에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벌떡 일어나시면서 막 항의를 하시는 거 막 저한테 막 삿대질을 하시는 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군사 도시는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가거든요. 군사 도시. 그래서 군인들이 주둔한 군사 도시는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막 삿대질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군인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분이 지난달에 육군 원사로 전역하신 분인데 지난달에 전역하고 군인들 사회 적응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중개사관을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년을 이제 군대에서 계시다가 한 달 전에 이제 전역하신 분인데 그러면 군인들이 많이 주둔하는 곳에 아파트 값이 오른다 그럴까 강의 시간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막 흥분하셔서 본인과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예. 군인들 있으면 집값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잘못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 것은 다 강의의 일부다 생각하셔야지 그걸 본인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거. 예. 그래서 이 건축법은요, 건축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한 4문제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나머지 3개는 건축 기사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있죠. 이거는 시험에 임박해서 문제 풀면서 정답 지문만 외우는 거예요. 정답만 외우는 정답만. 예. 그래서 올해는 법 조문이 한 50개 이상 되는 법 조문이 있고 양도 엄청나는 게 많은 건데요. 그 파트에서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딱 한 가지만 출제를 해요. 그분은 가스가 아니라 하수도관만 내시는 분이 계셔요. 교수님이.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에 가스가 아니라 하수도관 나면 이게 정답이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나왔어 올해. 예. 그러면 어떤 분은 조문 한 50개를 외웠는데 이 다 기억나겠어요? 아니야. 딱 한 줄. 무조건 가스관하고 하수관이 정답. 예. 올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범위를 줄여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5번째가 이제 주택법이 있어요. 주택법. 우리 건축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 뭐예요? 주택이지. 그래서 주택과 관련되는 것은 다 주택법에 나와요. 이거 7 문제 시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부동산 관련 뉴스의 70%는 주택법이에요. 투기 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전매 금지, 청약 저축, 청약 통장 다 주택법이거든요. 이 주택법은요. 개정이 너무나 빈번해. 개정이. 그래서 제가 한 6월 달까지는요. 주택법의 절반만 강의해요. 그러면 오늘 이 얘기를 못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왜 주택법 반밖에 안 가르쳐 그래요. 나머지 반은 시험 보기 전에 하나씩 차례로 개정될 것들이에요.
그러면 시험장에 갈 때까지 개정 안 될 것은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개정이 확정되면 추록 만들어서 다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택법은 전 범위를 다 공부하는 게 6월 달이에요. 그래서 내년 봄까지는 절반까지만 공부할 거라고요. 그래서 바뀌니까요. 예. 주택법은 성적 잘 나와요. 이거는요. 응용 문제 별로 없거든요. 여섯 번째가 농지법이 있어요. 농지법은 시험에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 농지법 시험 두 문제 나오는데 많은 학생들이 농지법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이유는 한편으로 타당할 수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조문수보다 농지법 조문수가 더 많아요. 공인중개사법은 농지법보다 분량이 적은데 40문제가 나오고 중개사법보다 분량이 더 많은 농지법은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농지법 공부할 시간에 중개사법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는 게 농지법은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만 들으면 돼요. 강의 내용 듣고 모의고사나 문제집 풀 때 농지법 문제 몇 개 풀어보면 두 개 다 맞힌다고요. 올해 두 개 다 맞췄어요.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농지법은 절대 시간을 따로 내서 공부하면 안 돼요. 농지법 몰래 공부에다 걸리면 저한테 혼나요. 예, 그래서 예, 농지법은 그냥 수업 시간에 다 해결하는 거지 절대 따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기를 하지 말라는 거. 수업만 들으면 돼. 농지법은 제가 진도를 30분 만에 끝내. 30분만. 그래서 두 개 맞히게 해.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농지법이 분량이 중개사법보다 더 많은데 30분에 진도 끝나면 중개사법은 20분 만에 진도 끝내야 돼. 예. 중개사법이 2달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선생님, 중개사법 선생님은요.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아주 자세히 복습을 다 하고요. 중간중간에 문제도 풀어주시고 막 그래요. 장사에. 그렇게 해야지만 2달간 진도를 끌 수가 있어. 예. 120개 조문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예. 저는 하루에 조문을 갖다가 300개 조문을 나가야 돼. 하루에. 근데 120개 가지고 2달을 갖다 버티기 위해서는 했던 얘기 또 하고 예. 복습하고 예. 또 예습도 하고 문제도 풀어야지만 2달을 진도를 끌 수가 있어요. 더한기 세법이야. 14문제 시험 나오죠. 세법이요. 아니 16문제. 예? 세법이 16문제죠. 세법 16문제를 갖다 2달간 강의하려고 그러면요. 진짜 상세하게 해야 돼요. 요만밖에 안 돼요. 세법이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2달간 하는 거하고 저는 이 총알처럼 달려야 돼. 2,500개 조문이요. 예. 그래서 선생님 다른 과목 선생님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 말 저한테 하는 것은 내 가슴에다가 예? 못을 박는 게 아니라 기둥을 박는 거야. 기둥을. 예,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법은요. 1년 내내가 전체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1월, 2월 달에 강의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빼고 3, 4월 달에 강의를 더 해요. 그러니까 쉬운 것들은 이제 한 번 설명하고 밀어내고 예, 반복해 설명할 것과 새로운 것을 갖다가 과정이 순환되면서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1년 전체가 다 끝나야지만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공법은 진도는 2달 만에 끝납니다만은 2달 단위로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내용을 빼고 추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1년이 지나야지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중개법, 세법, 공시법은 2달 동안 모든 걸 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반복됩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개론, 공법은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분량도 많고 어렵거든요. 아셨죠? 예,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